이번 콘텐츠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2020년 12월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직접 올렸던 청원 글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글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구가 있죠. 해당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두 딸을 끔찍한 사건으로 잃었다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만행을 고스란히 이 글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이 범인의 태도였어요. 반성문을 16번을 제출했거든요.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 아버지는 범인이 심신미약 주장과 반성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매일 법원을 오가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요. 신상정보 공개 요구도 인권 문제로 거절당해요. 여러분이 이제 뒤에 사건 내용을 들어보시면 신상정보 공개 요구 거절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청원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아버지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단지 범인이 사형 선고받는 것을 보기 위한 거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떠났을 때 산산조각 났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간곡히 호소를 했죠. 아버지의 한이 서린 이 청원글은 많은 사람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무려 26만이 넘는 동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앞부분 내용만 여러분 들어봤어도 오늘 사건이 참 많은 분노와 슬픈 마음을 일으킬 것 같아요. 2020년 7월 1일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건의 피해자들의 지인 중에 한 명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이 피해자들과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당시 한 아파트의 같은 동, 다른 호수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동시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119가 긴급 출동했고요. 이 자매가 7층과 1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7층과 12층에 자매의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두 집 모두 다. 게다가 문 밖에서 묘한 악취 같은 게 좀 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제 구급대원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을 해요. 곧바로 강제 진입을 실시합니다. 잠금 장치를 뜯어내고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현실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된다던 자매는 이미 자신들 각자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언니는 나체로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였고요. 동생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이미 양쪽 모두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어요. 시반을 관찰했을 때도 청색증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이 청색증은 뭐냐면 적혈구 아시죠? 이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오랫동안 결합을 하지 못했을 때 조직의 색깔이 파랗게 되는 증상을 우리가 청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망한 지 시간이 적지 않게 지났다라는 이야기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이 12층,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이 7층 사진인데요. 침대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두 건의 사건인데 피해자가 친자매 사이인 이 두 사건이 당연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우선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공통분모와 최근의 행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했는데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자매의 신상이 언론에 공개가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의 분들입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이 나금주 씨, 40세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언니 되시는 분이에요. 나정은 씨, 41세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요청, 유족의 요청으로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언니 나정은 씨는요, 하루 평균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주점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언니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종종 언니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 결과 자매의 사망 추정 시간은 2020년 6월 25일 자정 전후로 밝혀져요. 발견 6일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정확한 사인조차 밝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은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인이 생각지 못한 곳에서 꼬리를 잡힙니다. 뭐였냐면 문자 때문이었어요. 문자. 언니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 이것 때문에 꼬리를 잡힙니다. 자, 사건 현장이 발견된 7월 1일에 이 직원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이때는 아직까지 이 자매에 대한 소식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발신자는 누구였냐면 이 왼쪽에 있는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의 이름으로 문자가 옵니다. 자,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자, 이렇게 와요. 이 오른쪽에 걸 보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모님, 저 정은 언니 동생인데요. 가게 비밀번호가 뭐예요? 근데 이 문자를 받은 직원이 좀 주저를 해요. 답변을 주저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구한테 문자가 왔냐면 그 사장, 언니한테 문자가 와요. 뭐라고 왔냐면 이 왼쪽 걸 보시면 돼요. 이모님, 제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제 친동생한테 연락이 갔을 건데 친동생한테 가게 비밀번호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이모님,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게 며칠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모님도 며칠 쉬시고 올라올 때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보냅니다. 네, 일 잘 마무리하시고 가게 뒷정리 해놓을게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상하죠? 이 문자 내용을 보게 되면 친동생이 이 이모님에게 가게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 둘이서 방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언니가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직원도 일단은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상함을 느꼈죠. 결국 이 직원은요, 언니의 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자, 경찰은 여기서 이 범인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추적 끝에 범인이 곧 체포됩니다. 그런데 검거된 범인의 정체가 공개되면서 유가족의 분노가 극에 달해요. 누구였을까요? 그날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바로 동생 금주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2012년에 울산자매 사건 아시죠? 이 사건처럼 이별에 대해서 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당시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자친구라는 놈은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건 인정한다. 그런데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인정이 되면 사건 정황에 따라서 권고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요놈이 그걸 노렸겠죠. 하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면 왜 굳이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까지 갔냐는 거예요. 자매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목격자를 제거하려는 이유라도 성립이 됐을 텐데 말이죠. 범죄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피해자분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범인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범인은 당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건 당일에 비가 많이 내렸대요. 근데 그날 저녁 8시경에 남자친구와 동생 금주 씨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이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금주 씨가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문자 주고받는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걸 가지고 좀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좀 말이 오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가 격분해서 범행을 결심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밤 10시 30분경이 됐는데 그때 금주 씨가 만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조용히 다가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범인의 자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텀이 좀 길어 보이죠. 2시간 정도가 넘었잖아요. 이에 대해 경찰이 추궁을 했는데 범인은 저항하는 사람보다는 잠든 사람이 좀 쉽지 않겠냐. 그래서 그랬다. 잠든 순간을 기다렸다. 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이 납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원한 관계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경찰은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그 시점부터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밝혀진 내용으로는요, 범인과 금주 씨가 오래 사귄 사이도 아니었어요. 처음 만난 게 4개월 전이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처음 만났는데 한 정신병원에서 만났거든요. 금주 씨가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치료차 병원에 입원을 했던 건데 그곳에서 이 공황장애로 입원해 있었던 6살 연하의 범인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두 사람은 병원 안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계속해서 키워갔고요. 퇴원 후에는 금주 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면서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죠. 자, 범인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 한 달 전부터 나는 금주 씨 때문에 힘들었다. 온종일 술 먹고 토하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고 관계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경찰은 이 말도 믿진 않았어요. 고작 4개월밖에 안 만났고 그게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떠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여기 붙어서 그런 나쁜 짓까지 했냐는 거죠. 정말 1000번 막 10,000번 억번 양보를 해서 술 때문에 그랬다고 쳐도 그럼 언니한테까지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인은 금주 씨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정도가 지난 밤 12시 30분경에 CCTV를 피해서 계단을 통해서 12층에 있는 이 언니의 집으로 향해요. 복도 쪽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언니 집으로 침입을 했어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도 소름 돋는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새벽 12시 30분에 그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새벽 2시 10분까지 언니가 집에 없었거든요. 언니가 귀가할 때까지 그 집에 숨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언니는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도 지금 이 집에 내가 범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에게는 왜 그랬냐라는 경찰의 추궁에 동생의 사망을 언니가 가장 빨리 알 수 있었고 자신이 범인인 것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혹시 처음부터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범인은 체포되어 구속 기소됐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딸들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희생당해야만 했는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유가족은 범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접근을 했을 거라고 의심을 했어요. 그 단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통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부분 복원된 내용이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하얀색 글씨가 범인, 그리고 밑에 노란색 글씨가 동생분. 이렇게 해서 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냥 퇴원하면 당진 올라갈까? 당진에서 그 언니가 술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생 금주 씨가 그냥 부산에서 자리 잡고 있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가자. 처음에 나는 그 생각했지. 자기랑 당진을 가면 내가 자기 언니네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는 부산이 좋다. 부산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언니가 있는 곳으로. 왜 그랬을까요, 굳이? 굳이 뭐 내 여자친구, 얼마 사귀지도 않은 여자친구 언니네 집이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알바를 하겠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하는 작은 딸에게 접근한 범인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언니에게 접근하는 거였는데 동생을 그냥 그 과정에서 이용한 게 아니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니는 당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실제 범인은 절도 3범의 전과자였고요. 그리고 범행 직후에 범인이 했던 그런 행동들은 이 유가족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아요. 자, 이게 범인이 검색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 전화기를 가지고 검색을 했던 내용인데 벤츠 C클래스,
뭐 이런 거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핸드폰 잠금 해제 비번 풀기 가능해요. 블로그 이런 글들을 본 거예요. 검색을 해서. 자, 범인이 동생의 전화기로 검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언니의 차종을 검색한 기록이 드러난 거죠. 차량 도난 계획까지 세운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실제로 모든 범행을 마친 범인은 언니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그녀의 외제차를 이용해 도주합니다. 명백한 계획 범행의 정황이죠. 더 충격적인 건 얘 운전면허도 없어요. 무면허로 차를 끌고서 울산으로 도주한 겁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도 죄의식을 완전 상실한 행동을 하죠. 핸드폰으로 울산 단란주점의 위치와 가격을 검색했고요. 훔친 명품 가방을 전 여친한테 선물했어요. 그리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총 106만 7천 원의 게임을 그 게임에 대해서 소액 결제를 합니다. 생각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얘가 이제 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골목에서 사고를 내요. 사고를 내니까 그냥 그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이렇게. 실제 사진이에요. 애초부터 목적이 언니의 금품이 아니었나, 성폭행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강한 의심을 받았었지만 범인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모호했지만 사건의 범인임은 분명했기에 그렇게 범인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재판이 시작이 되자 범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16차례나 제출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면서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재판부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요.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와의 격리 방법을 검찰이 요구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선택을 하면서 1심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됩니다. 유가족은 즉각 항변을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거냐. 이 피해자들에게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거다.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억울하죠. 말도 안 되고. 이에 재판부는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한다. 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범인은 항소를 해요. 형이 과하다고 느꼈대요. 그리고 2021년 12월 현재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하지 않고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이런 결과를 양형에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혀요. 다음 공판이 여러분 12월 21일이에요.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증언대에 올라서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아버지세요. 피해자 아버지세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두 자매의 집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더 진행이 됐을 때 이곳이 그 수사를 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자매의 아버지는 왜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이 맞는 건지, 사인이 교살은 맞는지, 그 이유는 뭔지, 성범죄가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더라면 사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해요. 큰 봉투에 이제 이 딸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온몸에는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고 해요. 한순간에 그것도 남자친구라는 놈에게 두 딸의 목숨을 빼앗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사실 더 걱정이 되기도 하죠. 가족의 처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내 자식 둘의 그 처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남은 삶을 쉽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다음 공판이 1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알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댓글을 통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건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분노와 슬픔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상공개 꼭 돼야겠죠.
오늘 사건 내용 전해 들으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명의 남성, 그리고 2명의 여성. 이들은 모두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십 대의 카메라 세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들은요, 어떤 혐의가 있어서 이 장소에 와 있는 거겠죠. 기자들과 언론이 그들에게 집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전라남도 화순에서 2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범인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그들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1997년 발생한 화순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1997년 7월 9일 전남 화순. 개인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던 김 씨는요, 근무 중에 처제의 다급한 연락을 받아요. 그는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첫째 딸이 미술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몇 시간째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걸 처제로부터 듣게 된 거예요. 다급히 집으로 운전대를 돌려서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집안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TV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열쇠로 문을 열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시끄러운 TV 소리만큼이나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급히 집안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의 문을 열었을 때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 이 씨와 둘째 딸이 빨간 핏물이 넘치는 욕조 속에 머리를 박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발견 당시 아내와 딸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요.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역전 파출소 직원이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오후 7시에 최초로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밤 9시에 사건 현장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약 10시간가량의 감식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요, 현장에서는 30여 점의 지문, 그리고 10여 점의 족적, 그리고 용의자 1명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식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30여 점의 지문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가족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혈흔, 그리고 흉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10여 개의 족적이 10여 개가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이 족적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서로 다른 4개의 사이즈와 무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감식팀은 4인조 강도일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이즈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작으면 245에서 255 정도의 되게 작은 사이즈였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감식팀은 범인은 10대일 것이고 발이 작은 것으로 봐서 장남이거나 외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했어요. 보통은요, 장남들이 차남보다 발이 좀 작다고 해요.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처음 자궁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그 힘을 되게 많이 써서 발이 좀 작다고 하는데 이게 자료상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평균적으로 장남들이 차남보다 발이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이 작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아들이거나 아니면 장남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자, 2번째 사진 보시면요, 흉기가 있죠.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에요. 근데 칼날이 중간중간 찌그러져 있죠.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는 피해자의 등에 남아있는 15차례 칼에 찔린 흔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흉기예요. 자, 근데 이 찌그러진 흔적을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범인이 이용했던 칼은 부엌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5번을 찌르면 이 칼날이 찌그러지는 동안 한 번쯤은 이 손에서 칼자루가 미끄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높겠죠, 그 가능성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범인의 손에 반드시 칼로 인해서 난 상처, 어딘가 긁혀 있을 것이다. 칼에 의해서 창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요, 용의자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다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이 사건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이 피해자 이 씨가요, 성격이 어떠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경계성이 좀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 침입 흔적, 뭐 강제로 누가 뜯고 들어온 흔적이 없다라는 건 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평소에 이 피해자 이 씨와 알고 지내던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또 있어요. 당시에 이 씨가요, 하복부를 찔려요. 하복부를 찔리는데, 하복부를 찔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저항을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을 15번이나 찌르는 확인 살해, 완벽한 살인을 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이 피해자가 죽어야만 하는 것, 죽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를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면식범이라는 거죠. 이걸로 봤을 때 날 봤어? 그럼 넌 죽어야 돼.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물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수사팀은 프로파일링을 마쳤고요. 본 사건이 평소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4인조 10대 청소년들, 특별히 외아들이거나 장남인 자들이 저지른 계획적 강도살인일 것이며 범인의 손에는 창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수사팀은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요,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시작해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일단 봤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 먼저 탐문수사를 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의 큰언니가 되게 중요한 진술을 하나 해요. 근데 그 진술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동생 앞집에 어떤 남자애가 하나 살고 있는데요. 걔가 학교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성인 영화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즐겨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뭐라 하던 말든 신경을 안 쓰고요. 평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을 상당히 즐겼습니다. 라는 진술이었어요. 이 진술에 의해서 경찰은 피해자의 앞집에 살고 있던 김모군을 용의선상에 올렸고요. 집으로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집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냐? 라고 요청을 하고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집 현관에요, 여성용 밤색 슬리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슬리퍼 밑창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거기 혈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던 혈흔과 동일했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족적과 이 슬리퍼 밑창에 이 자국 있죠. 그 뭐라 그러지? 무늬. 그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이 밑창과 일치를 하는 거죠. 경찰은 당시 조부모의 집에 가 있었던 이 김군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자백해 설득을 해요. 자백을 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는 그때 자신의 엄마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엄마를 좀 이쪽으로 취조실로 들어오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막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죽였다 라면서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군에게요, 나머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 장소를 하나 잡아서 이제 유인을 하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서 2명을 검거를 해요. 2명을 검거를 하고 나머지 1명은 그 서울 집에서 검거를 합니다. 검거된 범인들은요, 최모군 16세, 그다음 최모양
15세, 그리고 윤모양 18세 이렇게 검거가 되는데요. 수사 초기에 프로파일링으로 결론 내렸던 것처럼 모두 4명이었고요. 이들 중 남자들 2명은 모두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주범이었던 최모군의 손에는요, 역시나 창상이 있었어요. 칼자루가 미끄러지면서 생긴 거죠. 처음 프로파일링대로 범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전남 화순에 살고 있었던 주범 김군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후배 최모군을 불러들여요. 이 최모군도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대요. 이 최모군은요, 김군이 자신을 불러들이니까 자신의 애인, 그리고 그 애인의 친구까지 해서 모두 3명이 김군이 거주하는 화순으로 갑니다. 4명이 만나죠, 화순에서. 자,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에 광주역에 도착했던 그들은 첫날은 김군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막 놀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범행을 계획하죠. 슈퍼에서 과도를 사요. 과도를 사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이제 좀 자신들 나름 점 찍어놨던 그런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 6개, 한 5곳에서 6곳 정도의 아파트를 계속 돌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9일 사건 당일에 김군의 어머니가 빨리 친구들 좀 돌려보내라 라면서 야단을 칩니다. 마음이 급해진 범인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시도할 범행 대상을 고르게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지금 막 벼랑 끝에 선 거죠. 그래서 고른 것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 이 씨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앞집 이웃이었기 때문에 김군이 상당히 걱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최군이 들어가서 때려 죽이면 돼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런 말도 했대요. 흥분하면 다 죽일 수 있어. 이런 잔인한 대화까지 오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최양과 윤양도 범행에 적극 동조하기로 결심합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도와주기로 한 거죠. 1997년 7월 9일 오전 11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있던 곳에 바로 앞집 507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소에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던 피해자 이 씨도요, 앞집 학생이라는 말에 살짝 문을 열어봤고요. 그 틈을 타서 순식간에 김군이 칼을 들이밀면서 이 씨를 집 안쪽으로 넘어뜨려요. 그리고 바로 최군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쓰러진 이 씨를 실신하게끔 마구 폭행합니다. 이 씨를 화장실로 옮겨요. 그리고 넥타이를 가지고 손발을 묶어요. 그동안 최양과 윤양은 뭘 했냐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TV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이 씨를 질식사시키기 위해서 욕조에다 물을 가득 받아서 거꾸로 그녀의 머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고 욕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이 씨가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맞은 상태였으니까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화장실 문을 탁 잠급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김군이요, 밖에서 문을 막 발로 차요. 그래서 결국 욕실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이 피해자 이 씨가 아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3살짜리 아기가. 그래서 애가 어디에 있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김군은 그녀의 아랫배를 찔렀고요. 칼을 뽑는 과정에서 창자가 딸려 나왔대요. 그게 징그럽다면서 이불로 그녀를 뒤집어 씌우고 최군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찔러 라고 지시해요. 최군은 그녀의 등을 수차례 찔렀고요. 다시 욕조에 그녀를 엎드린 자세로 넣은 후에 수차례 등, 목 등을 더 찔러댔습니다. 약 15차례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이 미끄러지면서 창상을 입게 된 거죠. 최군이, 아까 보시면 최군 손바닥 기억나시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완벽하게 살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씨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발로 등과 머리를 밟아요. 물 속으로. 그리고 그들은 이 씨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함께 있던 3살배기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채군이요. 그 아이 엄마를 찔렀던 그 채군이요. 다가가서 아이한테 물어봐요. 아가야, 나 누군지 알아? 근데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명이 얼굴을 아는 이상 무조건 죽여야 된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김군은 또 채군에게 지시를 해요. 죽여라. 그래서 당시 화장대 위에요. 인삼주병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인삼주병을 가지고 애 머리를 계속 내리쳐요. 이게 이렇게 깨진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발로 밟고 얼굴을 막 발로 밟은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쉽게 죽진 않았던 거죠. 결국에 그들은 아이마저 익사를 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씨가 있는 화장실 욕조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익사시켰고요. 아이가 확실하게 죽었는지 완벽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완벽하게 죽이기 위해서 아이의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요. 이들은요, 집안에 있을 혹시 모를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서 집안 여기저기다 막 뿌려요. 그래서 실내에 가족들 지문이 왜 없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물을 뿌려가지고 범인의 지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잔인한 범행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유유히 507호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 우리 영원히 하지 말자. 비밀이야. 서로 다짐을 하고 3명의 범인들은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고요. 김군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처참하게 사망한 사랑하는 딸과 아내의 모습을 본 남편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다라는 말로도 모자랄 거예요. 한 가정의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간 그들이 했던 잔인한 범죄. 이 범죄로 그들이 얻은 것은요, 단돈 11만 5천 원이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버린 대가로 그들이 얻은 것이 11만 5천 원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요, 그들은 범행 직후에 삼겹살도 사 먹었고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도 췄습니다. 살인 직후에. 물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아무 죄 없는 누군가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을 죽인 거예요. 처음에 김군이요, 공범들을 화순으로 불러들일 때 있죠.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잠자리 제공해줄게. 우리 여자애들 잡아서 팔아넘기자. 그러면 우리 동거할 만한 집도 쉽게 장만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네 여자친구랑 동거할 집 구할 수 있을걸? 이러면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 거고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잔인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행동 뒤에는 이미 소녀들을 잡아서 팔아넘길 생각까지 했던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가려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은요, 2008년 11월 22일에 방영이 됐던 다큐 3일 청주 여자교도소 72시간 편이에요. 당시 수감 중이었던 여성 2명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가 나이가 27살이고 이제 출소하고 나면 연애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동생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갑자기 가지고 온 이유는요, 2008년에 이 방송이 방영이 되고 난 후에 네티즌들이 제기했던 의혹 때문이에요.
이때 등장했던 죄수가요, 혹시 화순 모녀 살인 사건의 여자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이었어요. 그리고 이 의혹에 관해서 네티즌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 부분을 캡처를 했어요.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갈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랑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징역 15년을 받아요. 징역 15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측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자, 이 기사거든요. 제가 이걸 캡처를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기사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미용반에는 마침 시험 중이었다. 그리고 밑에 까만 박스 보시면 시험을 끝낸 미리 요청한 인터뷰 대상자가 내게로 다가왔다. 앳된 모습의 소녀수인 최양은 25살,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아직 소녀티를 풍겼다. 그녀는 중3 때인 16살 때 집을 가출해서 남자 여자친구들과 여럿이서 떼지어 다니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가정집에 들어가 남자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집 밖에서 망보는 임무를 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이 주인을 살해하게 되자 공범이 되어 강도 살인으로 15년형을 받았다. 9년을 복역했으므로 31살 때 출소한다는 그녀는 취재 내내 생글거렸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왜 두 사람이 여기 이 기사에 나오는 사람과 이 뒤에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자,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 최양이요. 이 기사가 2006년이거든요.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25살이죠. 그쵸? 그리고 다큐 프로그램에 있는 여성은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27살이에요. 2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맞죠? 그쵸? 그리고 다큐 프로에서처럼 똑같이 징역 15년, 15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자, 여기 이 기사에서 보면 미용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뒤에 보면, 갈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죄수가 미용 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용 실습하고 있고, 여기도 미용반. 근데 나이도 맞아. 징역 15년도 똑같아. 그리고 똑같이 청주 여자 교도소야.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봤을 때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죄수가 저질렀던 죄가 화순 모녀 살인 사건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이거와 다른 게 있을까요?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는데요. 뉴스에도 나오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사실들, 맞는 부분들 때문에 혹시 화순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의 공범이 아니냐, 가능성이 높지 않냐 라는 추측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에요. 방송된 시기, 그들의 복역 기간, 그리고 나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맞춰봤을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추측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5년을 받았다는 건요, 성인으로 따지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받는 정도의 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수들이 화순 사건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거의 성인으로 따지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 사람들인 거죠. 현재 저 여성들은 모두 출소한 상태입니다.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보면요,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무섭고 잔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뤘던 이 사건도 이것뿐만 아니라 뭐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다 진짜 정말 이게 가능해? 이런 일이 진짜 사실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잔혹성이 심각함 그 이상의 수준이었죠. 10대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첫째는 범죄의 잔혹성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시멘트를 이용해서 안매장을 하거나 사체를 훼손해서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행동,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잔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 다룬 사건에서처럼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범인들은요, 한 집안의 엄마와 예쁜 둘째 딸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고
11만 5천 원을 강취해서 고기를 먹으러 가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놀아요. 게다가 이번 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장 좀 화제가 됐었죠. 그 사건에서도요, 네티즌들의 분노로 가해자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다가 나중엔 되려 뭐라고 하냐면 그만 좀 해라. 너네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것들만 봐도요,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건지 기준 자체가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 능력 이런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은요, 피투성이에 퉁퉁 부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서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보냈고요.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은 7시간을 구타하면서 폭행 장면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우리 유명해지는 거야? 스타 돼야지. 야, 어차피 다 흘러가. 나중에 다 우리도 잊혀져. 이런 식으로 겁을 내거나 반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들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행 소년법은요,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이죠. 이번 인천초등생 살인사건도요, 공범은 소년법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요. 주범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최고형인 20년을 받았었죠. 이외에도요, 청소년 범죄는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범률도 10.9%가량으로요, 성인 재범률이 4.5%인 것으로 볼 때 그 2배가 넘는 수준이죠.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범죄는 아이와 어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이와 상관없이 범죄라는 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누군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범죄자의 나이를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범죄 그 자체,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집중하는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법으로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1997년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설화아파트 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화재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이 고의로 건축물 등에 착화시키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방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하죠. 방화를 저지르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해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불을 일부러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장난으로 재미삼아 불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적으로 머무는 건축물이나 대중교통에 방화를 저지르는 행위들은요,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목적 말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살인 현장에서의 방화예요. 이 경우에 우리는 그 목적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살인사건 현장에 불이 나게 되면 화재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증거가 거의 훼손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화재 진압이라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 속에 있는 증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살인범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일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11년 전인 2006년 울산에서 발생한 살인 및 방화 사건입니다. 방화로 인한 증거인멸은 물론 사건 현장이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한 대도 없어서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끝내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사건입니다.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50분경 울산 남구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고 현장을 진압하던 중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라는 신고 전화였어요. 신고자는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에 의해 엎혀 나왔던 사람은요, 8살의 초등학생 박군이었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아이의 입과 양손은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소년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어린아이를 살인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집에 불까지 지르고 도망간 것일까요? 이게 사건 현장 사진이에요. 사건 현장은 화재로 인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에 모두 타버렸고요.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을 저지른 이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족적이나 지문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물적 증거라고 여길 만한 게 발견된 것은요, 아이를 결박할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청테이프와 야구방망이, 그리고 부엌칼 뿐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박군의 시신 옆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두 가지예요. 식칼도 발견이 됐는데 그 사진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모르고 못했는데 청테이프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진에 요 왼쪽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식칼. 그래서 요 세 가지 물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이게 발견된 것은 쓰러져 있었던 이 박군의 시신 옆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검을 통해서 이제 사인을 밝혔는데요.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이 기도에 약하게 그을음이 남아 있었고요. 여기 기도에 이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화재 이후에 불이 타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가 미세하게나마 호흡을 했다는 거죠. 호흡을 하다가 이제 질식을 하게 된 거죠. 연기에 의해서. 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른쪽 뒷머리를 둔기로 한 차례 세게 맞은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머리를 쳤던 것이 야구방망이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발견된 곳은 큰 방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발화된 곳이 작은 방이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아이가 쓰러져 있던 이 옆에 부엌칼과 청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발견됐던 거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현장에 그 바깥 현관문 있죠? 현관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이 문을 피해자가 잠그진 않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나갔던 범인이 잠갔을 거예요. 이것은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범인이 집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진열장 위에 놓여있던 열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신이 발견된 이 큰 방에 보시면 진열장이라고 써있죠. 왼쪽에. 자, 이쪽에 보시면 진열장 보이시죠? 이 위에 있던 열쇠가 사라진 거예요. 범인이 가지고 나갔겠죠, 당연히.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자면 범인은 야구방망이로 박군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고, 이에 박군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청테이프를 이용해서 입을 막고 결박한 다음에 화재를 저지른 뒤에 현장을 빠져나온 거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도 잊지 않았을 거고요. 이후에 혼자 남겨진 집 안에서 박군은 희미한 의식으로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다가 결국 질식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정도로 구성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장 상황에서는. 당시에 발견되었다라고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추정을 한 거예요. 사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몇 가지가 생겼었는데 그건 제가 뒤에서 한번 합쳐서 여러 개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요, 이 사건이 있었던 그날에 박군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의 상황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만든 파일인데요. 9월 6일에 오후로 제가 나눴어요. 자, 보시면 5시에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8시 30분에 박군이 등교를 해요. 그리고 오후 12시쯤에 박군이 이제 하교를 하기 전에 어머니는
그 교육차 외출을 하게 돼요. 외출을 하고 어머니가 외출한 지 30분 만에 이 박군이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어머니하고 이때 통화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문 단단히 잠그고 있어. 선생님 오실 거니까 학습지 풀어놓고 기다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친구와 함께 집에 오고 나서 4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진술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박군의 집에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시 45분경에 친구 나가고 나서 한 35분쯤이 지나서 그 박군의 집에서 이 대각선 쪽에 살고 있는 한 세대주가 그 박군의 집에 문이 열려 있었던 거를 봤다는 거예요. 이웃이 목격한 거죠. 이게 유일한 목격자예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2시 30분에 학습지 교사가 예정대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서 잠겨 있었다고 해요. 문을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거죠. 문을 약간 이렇게 돌려봤겠죠? 그래서 이 학습지 교사가 결국에는 방문을 하지 못하고 포스트잇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10분이 지난 3시 41분에 화재 신고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범인이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범인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고 보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범행 시각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넓게 예상을 해본다면 처음에 이웃이 문이 열려 있었음을 목격했던 1시 45분, 여기 보이시죠? 1시 45분부터 그 다음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던 3시 40분 사이에 범죄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좀 이렇게 좀 넓게 본 거예요. 그 간격을 좀 넓게 본 거고요. 조금 좁혀서 한번 볼게요. 좁혀서 보게 되면 어쨌든 1시 45분 같은 경우에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었으니까 좀 좁게, 이번에는 방문교사가 진술했던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던 2시 35분. 그때부터 3시 40분 사이로도 볼 수가 있겠죠. 문을 닫은 건요, 이 박군이 중간에 엄마 말이 생각나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닫았을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이 열린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닫았을 수도 있는 거죠. 범행 추정 시각도 나왔겠다. 말씀드렸죠? 범행 추정 시각도 나왔고, 이제 그 시각에 주변 아파트 내부나 주변 뭐 CCTV만 조사하면 그 집에 누가 들어갔는지 인상착의 정도는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범인이 잡힐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 있었던 일이었다면 범인 잡는 거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1993년 준공되었던 이 복도식 아파트였던 여기에서는 정말 CCTV가 한 대도 없었대요. 단 한 대도.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 바깥 어느 곳에도 CCTV가 한 대도 없었대요. 그 흔한 CCTV가 2006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동네에. 모르겠어. 그 당시에 CCTV가 원래 그렇게 상용화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1년밖에 안 됐고 아파트인데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CCTV가 있었다면 초기 수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아주 상당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막상 현장은 다 불에 타버렸어. 불에 타버린 집안, 그리고 이미 사망해버린 피해자, 그리고 화재 진압으로 모두 씻겨 내려가 버린 어딘가는 있었을 범인의 흔적. 범인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던 유일한 증거인 야구방망이와 청테이프와 식칼. 여기에 어떤 지문이나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다 불에 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CCTV까지 없어서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었던 이 살인 방화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수많은 의문점과 정황을 바탕으로 한 추측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의문점,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의문점을 이 현장에서 발견된 것만 가지고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모든 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장 상황, 사실이라고 밝혀진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서 재구성을 했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면식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 윤곽을 아주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5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가장 궁금한 거예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범행 동기. 자, 8살 어린애를 죽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불까지 질러서 현장을 훼손하려 했던 이 잔인한 범행 수법을 본다면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박군은 평소에 내성적이긴 했지만 교우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대요. 그날도 친구도 집에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박군의 부모도 타인한테 원한을 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현장에서 사라진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에요. 마침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도 발견이 됐었고요. 이렇게 본다면 금품을 목적으로 집에 침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막상 이 피해자인 박군의 목에 있었던 순금 목걸이 그리고 귀금속과 함께 있었던 그 바로 옆에 현금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현금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금전을 노린 거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라진 금품에 보시면 아이의 여러분들 애들 이렇게 여기다가 돌반지 같은 거에 이름 같은 거랑 전화번호 새기잖아요. 미아방지 팔찌 이런 거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범인이 이거를 어딘가에 팔게 되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부산이랑 이 울산 지역 금은방에다가 작물 전단을 다 뿌린 거예요. 혹시 꼬리가 밟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보가 없어요. 사실 범인이라면요.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범인 입장에서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귀금속을 파는 게 자신한테 얼마나 불리한 것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팔더라도 한참 뒤에 팔거나 세상이 이 일을 잊을 때쯤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팔거나 영원히 팔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처럼 금전 자체에 관심이 없는 범인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인력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계획이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돈에는 관심도 없는데 그냥 마치 금전을 노린 범죄인 것처럼 보이려고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옆에 현금 같은 건 안 가져갔고 애 목에 있는 목걸이도 안 가져갔잖아요. 이왕 범인 입장에서는 불까지 지르고 내가 사람도 죽였는데 이왕 온 김에 다 가져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는 가져가고 뭐는 안 가져갔다? 범행 동기를 특정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문점이에요. 면식범의 소행일까 아니면 비면식범의 소행일까에 대한 거예요. 이거 항상 경찰들이 많이 수사를 하잖아요. 처음 경찰은요, 이게 면식범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되게 강하게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군의 몸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물리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반항을 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을 손톱으로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손톱 밑에 그 범인의 DNA 같은 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범인을 특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고 몸에도 어디 뭐 하나 뭐 저항했던 흔적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게 없다는 이유만 가지고 면식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와 면식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아이가 도저히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볼게요. 그럼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리고요, 아무리 면식범이라도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저항은 할 수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처음에요, 범행 현장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청테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청테이프로 아이를 결박하고 입을 막은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였어요. 제 추측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아이의 몸에서 저항흔이나 범인의 DNA가 발견이 되지 않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집에 범인이 침입을 해서 저항도 하기 전에 저항을 해보기도 전에 아이를 둔기로 가격하고 그 방망이로 가격을 하고 쓰러져 있는 아이의 의식이 혹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쓰러져 있을 때 입을 막고 손을 결박을 하고 아이 옆에 모든 범행 도구를 놓고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현장 전체 사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가 발견된 이 장소예요. 이 부분 보이세요? 맨 끝에 옷장 앞에 불탄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요, 이 방에다가도 한 번 더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최초 발화 지점은 작은 방이었지만 여기에다가도 그 불탄 두루마리 휴지를 던졌던 거예요. 다행히 그게 퍼지진 않았대요. 다른 것들이 퍼졌고. 이런 걸 봤을 때 범인은 이런 식의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만약에 아이가 그 방망이에 의해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청테이프로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기가 범인이 범행 현장을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깨어날 수도 있겠죠.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범인 입장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고 혹시라도 아이가 완전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불씨를 한 번 더 투척을 하고 나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면식범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저항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면식범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범인 입장에서 완벽한 살인을 꿈꿨다면 단순히 기절만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박군이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절만 시키고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을 한 다음에 굳이 그 방에 한 번 더 불씨를 던져서 살해하려 했다는 거는 어쩌면 면식 관계에 있었던 박군을 차마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런 식으로 죽이기에는 어려웠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에 칼이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걸 봐도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런 이유를 가지고도 면식 관계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문점이에요. 계획 범죄인가? 라는 거예요. 계획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인데요. 굳이 무게를 두자면 제 생각에는 우발적 범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현장에 이미 그 범행 도구들이 있었잖아요. 뭐 야구방망이, 청테이프, 칼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우발적 살인이라면 이런 구체적인 도구들을 준비했을 수 있을까요? 상대를 단숨에 제압할 야구방망이, 그리고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청테이프, 준비된 범죄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범인이 대범하게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그것도 대낮에 침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실질적인 범행 현장에 피해자와 자신만 있게 만들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그 밀실을 만들기만 한다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범인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파트의 어느 곳에도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범행을 계획하면서부터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의문점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의문점은요, 열쇠예요. 열쇠. 저는요,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뭐냐면 범인이 어떻게 문을 잠그고 나갔는가였어요. 문이야 당연히 열쇠로 잠갔겠죠. 열쇠로 잠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자신의 수중에 열쇠를 확보할 수 있었냐는 거죠. 누가 봐도 쓰러진 아이가 쓰러진 상태에서 불길을 헤치고 문을 잠그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큰 방에 와서 눕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범인은 진열장 위에, 여기 보시면 큰 방에 진열장 있잖아요. 진열장 위에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화재를 저지른 뒤에 문을 잠그고 나간 건 우연히 열쇠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열쇠를 확보를 한 뒤에 문을 잠그고 나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했던 걸까요? 만약에 우연히 열쇠를 발견해서 우연히 여기 열쇠가 있네? 그러면 열쇠도 있으니까 문을 잠그고 나가야겠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우연히 자기 손에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미리 문을 잠글 생각을 미리 하고 열쇠를 자기 손에 넣었다면
우선은 이 범인 입장에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야 했겠죠. 자, 여러분, 이 아파트가 그래도 꽤 평수가 있잖아요. 남의 집이야. 내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서 그 작은 열쇠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계획을 했다면,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계획을 했다면 분명 본인의 의지로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우연히 발견됐으면 발견 안 되면 어쩌지? 그럼 못 닫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열쇠를 본인의 의지로 찾으려고 했다고 칩시다.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정말 막연하게 찾든 못 찾든 한번 뒤져보자 이러고 막 온갖 서랍이니 뭐니 다 뒤졌을까요? 그래서 우연히 찾으면 잠그는 거고 못 찾으면 못 잠그는 거고 이렇게 했을까요? 언제 가족이 문을 열고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범인이요, 아이가 의식이 있을 때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물어봤거나 아니면 이미 그 집에 그 자리에 열쇠를 평소에 가족들이 둔다는 어떤 패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아이를 먼저 방망이로 기절시키고 큰 방으로 끌고 들어온 걸 제가 예상했었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라고 칠게요.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반항을 하지 않은 아이가, 일단 반항은 안 해야 되는 거죠. 반항을 하지 않은 아이가 큰 방으로 제 발로 들어가게 이 범인이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의식이 있을 때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아까 전에 직접적인 살인도구로 쓰지 않았던 식칼 있죠. 칼을 들이대면서 열쇠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큰 방으로 가겠죠. 그럼 범인은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열쇠를 확보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망이로 아이를 제압하고 아이 의식이 있을 때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에 그 방에 불을 지르고 다른 방에도 불을 질러서 문을 잠그고 나갔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해본다면, 이런 케이스라면 충분히 이거는 계획적인 살인이다, 계획적인 방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가족들이 그 자리에 열쇠를 놓는다는 평소의 습관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면식범의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아이의 엄마가 진열대에 있던 열쇠가 없어졌다고 진술한 부분으로 봐서 범인이 그곳의 열쇠, 다른 열쇠가 아니라 거기 있는 열쇠를 확보해서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의문점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의문점. 문을 왜 잠그고 나갔을까? 그냥 문을 닫고 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잠그고 나갔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빨리 문을 닫고 도망칠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누가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닫고 막 도망갈 것 같아. 근데 굳이 문을 잠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살인범들이 범죄 현장에 있는 문을 잠가버리거나 한 번에 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다뤘던 사건 중에서 여러분 그 송파였나? 하여튼 그 스타 강사 장롱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 보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을 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를 장롱에 넣은 뒤에 다시 한번 그녀의 방문을 잠그고 도망을 갔었던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범인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범죄를 끝내기 위한 것. 약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둘 다 본인을 위한 거긴 하네요. 자, 불을 지르고요. 문을 만약에 대충 닫고 나간다면 누군가 문을 쉽게 열겠죠. 그러면 집안에 불씨가 조금만 번져 있거나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누가 발견이라도 한다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일이 앞당겨지겠죠. 그러면 범인이 도망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건 당일 오후 2시 35분경에 보시면 학습지 교사가 집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은요, 범행이 끝난 뒤였을 수도 있고요. 이미 진행 중에서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범행이 이미 진행이 되거나 벌어지고 난 뒤였다면 신고가 1시간가량 빨라졌을 거고요. 박군이 생존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다면 의식을 차린 박군이
범인이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범인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지 교사가 아주 둔하지 않은 이상 2시 35분에 화재가 아닌 아이를 위협하고 결박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불이 나고 있었다면 약간의 냄새라도 좀 새어나왔을 텐데, 물론 뭐 화재 자체가 덜 진행됐을 수도 있고 이 학습지 교사가 좀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범인이 불을 내고 문을 잠그고 가버리면서 방망이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손이 묶인 아이는 화재 현장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한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묶여있는 몸으로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불길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요, 범인의 잔인했던 그런 범죄보다 8살밖에 되지 않은 박군이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죽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계속 상상이 가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의 시신이 옮겨진 병원에서 채 2걸음도 걷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저앉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나이 40 넘어서 얻은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하느라 전날 얼굴 본 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을 텐데요.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래 2021년 9월 6일에 만료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태완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지금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그 지역에서 이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저 희미하게 그랬었지, 아니면 거의 다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초기에 확보를 했어야 할 결정적인 단서들을 다 놓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에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박군의 엄마는 아직도 왜 그날 아이가 엄마 말대로 현관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을 떠나서 두 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이 사건을 접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제가 글로만 읽어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가슴에 평생 남을 모습은요, 처음 그 아이를 배에 품고 설레었던 시간, 그리고 밤새 잠 못 자며 아이를 키워냈던 시간, 그리고 9월 6일 아침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모습일 것입니다. 어디선가 삼시세끼를 챙겨 먹으면서 범인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세상은 그날 일을 끝까지 모른다 해도 당신이 했던 그날 일은 반드시 사실이고 단 한 사람만큼은 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한 울산 초등학생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떠올려지는 좋은 기억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일수록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하고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죠. 과거에 행복했던 일들을 단지 추억하는 것만으로도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순간의 계절 향기와 같은 후각적인 것들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갑자기 그때의 계절 향기가 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다를 뿐이지 저마다 기억이 떠올려지는 한두 가지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건 역시 누구든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기억들은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고 의지적으로든 비의지적으로든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비슷한 무언가만 보거나 느껴도 그때 힘들었던 감정들이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겠죠. 거기서 오는 불안감,
초조함, 이러한 것들을 보통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쉽게, 흔하게, 조금은 자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불안감과 불쾌감을 넘어서서 당시의 기억들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드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이런 것이야말로 피해자에게는 상상조차 못할 트라우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 스스로가 자주 사용했던 난 그게 트라우마야 라는 말들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던 것이죠. 제가 그렇게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과연 오늘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범죄 사건이나 재난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들은 그 공포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요, 2018년 10월 23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건의 청원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가 원문에서 몇 가지 순화되어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2일에 발생한 사건의 주범은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그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를 해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글 게시자는 2개월 뒤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범인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니 직접 공개한 것이라면서 명예훼손은 두렵지 않다. 그가 다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두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 김종선, 나이 49세, 2018년 10월 22일 새벽 4시 40분. 그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47세 여성 윤 씨를 13회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고요. 당일 밤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글과 범인의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개했던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린 것이 그의 둘째 딸이었고요. 피해자 윤 씨는 그녀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피의자 김종선, 그는 참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지인들과의 만남에는 꼭 아내를 데리고 나갔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편이었죠.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 갈 때도요, 꼭 아내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단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가식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나는 가정을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다정한 남편이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상당히 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는 온 집안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폭력, 그것은 윤 씨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3명의 딸도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도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고요. 그 딸들은 원래 다른 집들도 이렇게 혼나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집에서의 나름대로의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사건은 그들에게 늘 있어왔던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일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7시 16분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주민은 평소처럼 출근을 하려고 주차장에 나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여성이 심하게 피를 흘린 채로 지상 주차장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죠. 옆에는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쇼핑백도 함께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녀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변을 당한 여성은 윤 씨.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종선의 전 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2015년에 이혼을 한 상태였죠. 경찰은 곧바로 아파트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화면을 본 딸이 이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덥수룩한 가발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맞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경찰은 곧 용의자를 김종선으로 특정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9시 40분 김종선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 있었어요. 체포 당시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섭취한 상태였고요. 그는 아내와의 이혼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의 부부가요, 이혼을 할 때 서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겠죠. 이미 이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감정이 상했다. 이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만큼의 동기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김종선에게 사람을 죽일 만큼의 분노와 문제였을까요? 남은 유가족, 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들이 이혼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이었습니다. 김종선의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윤 씨와 세 딸들의 선택이자 살아남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지독한 불구덩이였습니다. 윤 씨와 딸들은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을 정도로 범인의 끈질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해요. 윤 씨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요. 가는 곳마다, 이사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의 공포와 불안감은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딸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피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태권도 띠나 벨트를 손목에 묶었습니다. 짐승도 맞으면 말을 듣는데 너희는 맞아도 말을 듣지 않으니 개보다 못하다. 그래서 더 맞아야 한다 라면서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다고 해요. 이게 폭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집에서도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아빠들이 엄마를 그리고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당연하고 보통의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저 훈육이라고 믿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 딸들에게는 이 가정이 자신들의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요, 그들에게 집과 아빠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요. 나름의 방식들을 터득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맞고 싶지 않고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온 세 딸의 엄마 윤 씨에게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면서 잔혹하게 폭행을 했고요. 노래방에서는 마이크 줄로 그녀의 목을 조르면서 위협을 해서 윤 씨가 화장실에 숨어서 몇 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살려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들은 딸들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윤 씨는요, 집 앞에 있는 공원도 함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폭언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종선은 심지어 자신이 윤 씨를 죽여도 6개월 안에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엄마와 딸들 중에 누구를 먼저 죽일까 하면서 목숨을 저울질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내뱉던 그의 모습에 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 딸들과 윤 씨의 친정 식구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머리가 좀 정지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많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범행이 묘사된 부분들을 참 많이 읽어봤지만 이 내용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김종선이 딸들과 이모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좋은 구경 시켜줄 테니 다들 집으로 모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모였죠. 그들이 모이고 잠시 뒤에 그들 눈앞에 벌어진 모습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식구들과 딸을 모아놓은 자리에 김종선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맞은 아이들의 엄마 윤 씨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간 줄로만 알았던 윤 씨의 피멍투성이인 얼굴은 주름도 보이지 않을 만큼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눈은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입고 있었던 하얀 바지가 폭행으로 흘린 피에 젖어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종선은 숨도 못 쉴 만큼 놀라고 공포에 질린 그녀의 가족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또다시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둘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김종선은 딱 2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의 엄마를 데려와라 이러면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해를 하고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윤 씨는 남편과의 이혼이 아닌 별거를 요구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도착하는 위협, 협박 문자, 하루도 두려움에 떨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2015년 9월경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딸들과 엄마는 김종선의 끈질긴 추적과 협박 때문에 서로 마음 놓고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단체 채팅창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방을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걸로도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번호를 바꿔봐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막내딸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미행을 하고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했지만 또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신고만 하고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김종선이 첫째 딸에게 문자를 하나 남긴 건데요. 문자 내용이 앞으로 잘 살아라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거예요. 첫째 딸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니 마포대교 위에서 김종선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것은 자살을 마음먹은 것처럼 행동했던 김종선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한강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죽으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라고요. 엄마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꾸민 연극이라고 말이죠. 엄마를 짐승보다도 못하게 대했던 아버지 김종선이 사형되기만을 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글과 법정에서의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징역 30년 선고를 받고 위치 추적기 20년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3년간 찾아다니고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 범행을 했다.
피해자의 복부를 13차례나 찔렀고 유족에게 큰 슬픔을 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불쌍한 내 자식 왜 죽였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사죄의 뜻을 보였고 범죄 전력과 나이를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었죠. 유족들에게 그것은 단지 형을 감면받기 위해 하는 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늘 불안해했던 엄마 윤 씨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 다녀도 쫓아와서 괴롭히는 김종선 때문에 그녀는 늘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딸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엄마 윤 씨는 어느 순간 김종선이 잠잠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시간이 약 2년이었습니다. 아, 이젠 우리를 포기했구나. 우리가 드디어 해방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018년 3월에 그녀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슬슬 이제 긴장하는 마음이 풀어지면서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새벽에는 수영도 다니기 시작을 했죠. 아이들에게도 난 너희 아빠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는다. 아빠하고 잘 지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했던 것도 잠시. 엄마는 그날 새벽 수영을 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는 그녀의 주위를 며칠 전부터 맴돌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매일 현관문을 열 때마다 아빠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느꼈던 엄청난 공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김없이 그 불안감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유족들은 공권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있었던 끔찍한 폭행 사건 이후에도 몇 시간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또다시 폭행이 반복되었던 것과 아무 소용없었던 접근 금지 명령은 불신만을 심어주었을 뿐이었죠. 김종선은 정작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해서 그냥 어겨버리고 가태료 조금 내면 그만이지 라는 식이었습니다. 전혀 신경 쓸 일조차 아니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문제를 다룰 때마다 늘 답답한 부분이 이게 단지 가족 내의 일상적인 문제로 치부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다가 꼭 큰일이 났었죠. 남의 가정사라는 말과 인식은요, 절대로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오히려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더 강력하게 관여를 해서 수사를 하고 합당한 처벌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정 내 폭력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인식이 변화되고,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또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2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죽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대로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성격,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그것도 자연사나 질병이 아닌 타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정체조차 알아내지 못한 미제 사건일 경우에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해주셨던 분들은 정인숙 피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970년 3월 17일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당시 사망했던 정인숙은 고급 요정의 호스티스였는데요. 사건 이후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소지품에서
정관계 고위층의 명함이 다수 발견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고위층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준비한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사건 내용이 겹쳐서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1957년 독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57년 11월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슈티프트 슈트라세 36번지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부유한 기업인 혹은 연예인 등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이 고급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죠. 발견된 피해자의 이름은 로잘리 마리 아우구스테 디트리비트. 매우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던 이 여성이 발견되었을 때 사체는 이미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악취 때문이었다고 해요. 경찰이 출동했다는 말에 이웃 주민들은 이 여성의 이름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짐작한 듯 하나둘씩 모여 수군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더니 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 로즈마리라는 여성의 정체와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내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즈마리는 1933년 2월 1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탄생합니다. 이곳은 60, 70년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광부 혹은 간호사로 파견을 나간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꽤 불우했어요. 가족이라고는 친어머니와 배다른 동생 2명이 전부였지만 사실 마음 놓고 몸을 누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을 만큼 가난했죠. 얼마 후 견디다 못한 그녀의 어머니가 세 자식들을 전부 고아원에 보내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1939년 어느 부부의 양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11살이 될 무렵 옆집 소년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로즈마리는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매춘부라는 직업에 종사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10대 시절 수시로 불법 매춘을 일삼았고요. 그로 인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웨이트리스나 모델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나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매춘에 뛰어들었습니다. 양부모의 걱정도 컸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청소년 복지사무소를 찾아가 학교를 알아보는 등의 갖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로즈마리는 집을 떠나 길거리를 떠돌았고요. 1951년 프랑크푸르트 기차역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후의 삶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년의 복역을 마치고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해 본격적으로 매춘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녀의 지인들은 로즈마리가 자신의 잠재적 고객들인 상류층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관심사도 바꾸고 불어와 영어 공부를 하는 등 꽤나 적극적인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출신을 숨기면서까지 신분을 세탁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이런 수많은 노력 탓에 그녀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춘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주로 상대했던 고객들은 변호사, 의사, 정치인, 기업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원활히 이어진 덕분이었는지 로즈마리는 나이에 비해 상당한 재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를 새 차로 장만할 만큼 말이죠. 그녀는 늘 최신 패션을 자랑했고요. 고가로 취급되는 물품만을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오펠 카피텐이라는 고급 차량을 선물 받는가 하면 휴가철 떠나는 지중해 여행에 그녀가 동행해 주길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1956년까지 추산된 로즈마리의 사유재산은 무려 8만 마르크였습니다. 당시에 서독의 집 한 채 가격이 약 2만 5천 마르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단독주택 3채를 구입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이토록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로즈마리가 자신 소유의 고급 아파트 안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류층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곧바로 수사팀이 꾸려졌죠. 그런데 이 범인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막 시작되려던 찰나에 현장에 출동한 검시관들에 의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밝혀집니다. 보통 이 사체의 부패가 시작됐을 때에는 주위의 온도에 따라 사망시간 추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로즈마리를 발견했을 당시 방 안에서 진동하던 지독한 악취 탓에 실내 온도를 측정하지 않고 곧바로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 남은 희망은 뒤이어 실시된 부검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로즈마리의 머리에는 무언가로 얻어맞은 상처가 있었고요. 목에는 교살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로즈마리의 방 안에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이 범인은 돈과 보석 그리고 모피 등 그녀의 값비싼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꽤 많은 양의 증거가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이어나가는 경찰들의 태도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을 특정하는 데까지도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죠. 그 이유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업가, 정치가를 포함한 유명인사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 가운데 로즈마리의 가까운 친구이자 사업가인 하인츠 폴만이라는 남성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10월 29일 밤에 그녀와 만난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인츠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서 아주 묘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하인츠가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많은 양의 빚을 몽땅 다 해결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정에 맞지 않는 비싼 자동차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더 짙어집니다. 경찰이 그에게 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된 대답도 설명도 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빚을 갚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돈은 전혀 다른 곳에 사용된 후였습니다. 결국 하인츠는 계속된 거짓 증언과 정황으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어 복역을 했지만 1960년 7월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항소를 통해 석방됩니다. 그의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와 물증 부족을 꼬집어냄으로써 하인츠의 무죄를 주장했고요. 법관에 의해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의 석방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은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는 듯 했지만 모든 수사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고객 중 한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경찰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수사 좌절에 대해서도 설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추측은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인츠 폴만은 석방 직후 직장에서 공금을 가로챈 횡령죄로 다시 기소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직전에 한 잡지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살해된 로즈마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관점으로만 설명된 그 말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뻔뻔한 가해자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사건이 발생한 이유, 그날의 상황을 비롯한 그 무엇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미제로 종결된 이후에 이 사건은 여러 소설, 영화, 뮤지컬 등의 소재로 쓰이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도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후에 잘못된 길에 뛰어든 그녀의 삶이 결코 옳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사건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